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 하는 품격 있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퇴장을 다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두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또 한 사람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두 장면, 이 두 사람의 이 장면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김영우 전 의원. 예. 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진작부터 특검법 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혀 왔었어요. 또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두 사람은 좀 반대, 좀 다른 그 표결에 나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사실 반대를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당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좀 무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도 그렇고 뭐 내용도 특검 자체를 민주당 그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임명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이 특검 법안이 성안되는 그 발의되는 과정에서도 여당과는 합의나 토론이 전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대정부 질의 중에 대정부 질의하는 기간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또 상황까지 갔었고 결국은 또 파행되면서 하기로 했던 개원식 날짜까지 정해졌었는데 개원식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정말 험난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험난한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또 야당 당대표가 감옥 가는 것을 또 희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탄핵과 감옥의 지금 싸움인데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태세입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두 의원의 선택은 두 의원의 앞으로 진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약속을 지금 여러 번 했거든요.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좀 뭘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맨날 약속 철수한다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고난은 있겠죠. 당내에서. 그러나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하게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래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여러 사람들한테 김재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22대 말씀을 했는데 22대가 이렇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을 겁니다. 다 예상했죠. 근데 개원식을 하지 못할 정도, 이건 이제 굉장히 심한 건데 아마 개원식은 22대 개원식은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으로 재표결 갈 때 국민의힘이 그 몇 표가 이탈이 돼서 뭐 통과가 될 거냐 뭐 이런 걸 갖고 관심을 가지고 봐왔는데 이번 그 표결 상황을 보면
이탈하면 한명한다 이런 계산이 바로 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제2요구권이 왔을 때 결국 부결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야의 아주 극렬한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극렬한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8표의 이탈 그것은 물론 뭐 야당은 끝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더라도 이탈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야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관계고 지금 개원식마저 무산될 정도로 연기될 정도로 이렇게 파행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정말 공수처는 아직 뭐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제 경북 경찰청이 뭐 발표한다는 건데요. 차상병 사건에 대한 어떤 팩트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 팩트를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아주 특이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당 내에서 이탈은 없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 정도 아마 똑같은 그 표결을 하지 않겠나 싶고 다른 상황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전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의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는데 5차례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게 이 문자 논란의 팩트인 것 같아요. 문자가 왔었는데 무시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김영우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근데 이것이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한참 와중에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내밀한 그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재구성이라는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 세상 밖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거가 좀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와중에 왜 누가 이 문자를 세상 밖에 내놓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답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뭐 답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답을 하면은 그 계속 또 답을 하면서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중차대한 그야말로 정무적인 문제를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문제를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퍼스트 레이디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오히려 크지 않겠나. 저라도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통로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몇 번씩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그 아주 비극적인 것은 이런 그 문자가 세상 밖으로 알려진 거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문자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네,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김영우 전 의원 말씀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시점에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취지인데 이 문자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언론인이 취재를 해서 재구성해서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더 있을 거다. 예, 재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있지 않은 문장을 쓸 수는 없고요. 그건 재구성이 아니죠. 발췌를 했을 것인데 그 문자 내용이 완전히 그 기자한테건 어떤 다른 정치인에건 그것이 전달되거나 확실히 보여지지 않고는 그 정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자가 공개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그 정치적인 불행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CBS 그 논설위원회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김건희 여사가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CBS 기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이 전당대회가 보면 19세기의 궁중암투 사극을 연상을 시켜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독재 국가의 정당, 그 여당 국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양당이 지금 한심하죠. 근데 뭐 누가 더 한심하냐를 경쟁하는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차 유난 갈등의 진실이 이제는 뭐 거의 모든 국민들 앞에 일단은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는 뭐 1차 유난 갈등의 진실은 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자가 주고받아 주기만 하고 답은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일 핵심은 이 살짝 흘리는 것을 누가 했느냐. 이건 기자가 취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 측이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친윤 아니면은 용산 아니면은 김여사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에 흘러간 건데.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답에 일치된 것은 친한이나 한동훈 후보는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쪽에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치하고 한심한 게 연판장이 또 나오잖아요. 작년 3월에 나왔던 연판장을 또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유치하고 한심합니다. 이렇게 전당대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당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인데 별 영향이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친윤한테 역풍이 불 수도 있고 한한테 바람이 불어서 한한테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친윤한테는 영향이 분명히 갈 거예요. 그게 역풍인지 순풍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 측에도 큰 영향이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딱 받아치는 거 보면 그래 연판장 돌리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러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큰 영향이 안 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판장이라고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그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몇 사람이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다가 그렇죠. 선관위의 제지 그 입장이 발표된 후에 그냥 무산된 거예요. 기자회견이. 자,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줄여서 연판장 사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그 원외위원장들이 다른 원외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원외위원장 단톡방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연판장 돌리려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 단톡방 지금 내용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자회견도 못했죠.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연판장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이제 양상은 좀 달라졌다. 일단 그 총선이나 이런 게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 참패 이런 이후에 당이 변화해야 되는 마당에 또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리는 전당대회인데 연판장 돌려서 되겠느냐. 제2연판장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에요. 우리 김영우 전 의원도 혹시 그 연락 받으셨어요? 저한테는 감히 못 보내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락을 못 받았고 연락 받은 당협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물론 용산에서는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일단락을 딱 짓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지는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들 간의 방송 토론이라든지 현장 그 연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여지는 남아 있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 주장이 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CBS 논설위원이 그 재구성해서 이제 공개했다고 하는 그
문자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봤죠. 예, 뭐 원래 문자는 뭐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구성에서 그 언론인이 얘기한 그 문자는 봤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과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월 뭐 18, 19, 20, 21일 요때 벌어진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용산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그 어느 정치인도 지금 이제 후보들 나선 분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변을 안 해가지고 사과할 걸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지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사퇴를 종용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 문자를 지금 세상에 내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궁지에 모으는 것은 저는 이건 전대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은 그 재구성에서 발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문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는 뜻으로 보낸 건지 안 하겠다는 사과할 거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낸 건지 어느 쪽이냐 말씀이죠. 사과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보십니까? 분명히 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도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만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답을 못 하겠죠. 지금 1차 윤한 갈등의 진실은 사실 이번에 그 리크로 다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분명해요. 이미 그렇게 여러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걸 그 당시에 몰랐던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서산인가요? 화재 현장에 가서 벌벌 떨고 기다렸던 게 그게 이제 1차 윤한 갈등의 끝인데 결국은 한 위원장이 그걸 접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천이죠. 예, 서천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윤한 갈등의 진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짐작이 갔고요.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슬쩍 조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궁중암투는 없습니다라고 한 위원장이 그때 막았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궁중암투 사극이 벌어지고 있었고 예. 이걸 지금 와서 지금의 이슈는 이 이슈는 사실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당대회가 정말로 진정으로 전당대회답게 하려면은 지금의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이걸로 한동훈의 결정적 한 방으로 퇴출을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 문제는 뭐 좀 앞으로도 좀 계속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권역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각각 5차례 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후보들 간에 직접 공방의 소재가 안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숙 전 대전 MBC 사장이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요.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후보로 지명이 되면 그게 어느 자리든 간에 이제 청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일부러 좀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같은 MBC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대로 안 질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겠죠. 청문회를 뭐 안 하고 질질 끌어봐야 어차피 이달 말이 되면은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유리하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한판 세게 붙을 텐데 네.
이진숙 후보자가 절대로 한마디도 지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청문회가 아마 개봉 박두 임박해서 아마 서부 활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뽑은 저는 용산의 생각도 한판 붙어달라라는 거고요. 이미 밑자락은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밑자락은 의결을 통해서 전임 김 위원장이 깔고 나갔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사인을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탄핵으로 물러나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생각이 읽힙니다. 따라서 이건 일회용 대일 밴드 같은 그런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몇 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아마 다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 정말 이 기형적인 방통위에 플러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 방통위원장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과격성. 이게 정말 한심하고요.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시리즈로 임용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슈 많은데 이 방통위 이슈 플러스 공영방송의 이슈를 지금 굉장히 부각시켜 놨고 이게 아마 또 여름을 달굴 거예요. 그래요. 예. 김영전님. 네, 뭐 저도 생각이 같고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밟겠죠. 결국은 이제 지금 청문회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이제 탄핵 얘기가 민주당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을 또 시킬 것이다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 방송 그 사법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서 그 4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이사가 참석을 안 하면 방통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영원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입니다만은 그 방송위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와 야가 팽팽하게 계속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조금 전 신경민 의원은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하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인 지지의 논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고요. 또 여권에서 보면은 지난 그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 그럼 계속 하면서 그 공영방송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와 야의 그 시각이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제대로 되려면은 어느 정권에서든지 간에 이게 정말 어떤 그 독립된 기구가 그 굉장히 이제 공정한 독립된 기구여야 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은 독립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권의 신여가 돼 왔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같은 불행은 정권만 바뀐다 뿐이지 이 불행은 계속 반복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검사 탄핵 상황도 짧게라도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이 아주 강력한 이 불만 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있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약간 좀 톤다운하는 듯한 느낌도 좀 줍니다. 바로 탄핵 그 결의로 가지 않고 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성급하게 민주당이 서두른 것은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좀 있고 뭐 맞춤법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두른 건 분명히 맞고요.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법사위 조사는 예전의 경우에 보면은 국힘당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또 강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민주당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곽상원 의원이 기권을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곽상원 의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의견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이거예요. 저 하는 건 좋더라도 일단은 팩트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뭐 당을 떠나라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수박이라느니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도 할 얘기가 없는 게 검찰이 이 사안만 떼놓고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검찰이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또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도 그 사이 그렇게 해왔느냐라는 그러니까 공정했느냐 공평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잘하고 있지 않고 검찰도 잘하고 있지 않고 여러 측이 관여되는 측들이 다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못이 있고 하자가 있고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의 무슨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날짜 시간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상원 같은 민주당 의원조차도 기권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그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리한 예. 이 법안 발의였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두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